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스승의 날 뭐 이래가지고 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은 하여튼 저의 그 삶의 저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합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열광으로 하여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죠? 저는 어떻든 간에 시험에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떻든 간에 도와드리는 거, 이게 제 역할이고요. 자, 674페이지 여러분 양독세 비과세인데 67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득세 총설, 소득세 개요 공부했는데,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그럴 때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눴죠. 그래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또 납세지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데, 그럴 때 우리 소득세요. 자, 한번 보시면 납세무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 거주자다 그러면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일 때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하고,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자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거주자만이 국외 재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는 거.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납세지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근데 비거주자다. 거주자는 항상 가수 싸이 BTS 멤버 떠올리고, 비거주자 그러면 마돈나 떠올리라고 했죠? 바꿔서 마돈나.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 두지 아니한 개를 말하죠. 그러니까 비거주자일 때는 납세무의 범위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수익, 사업장에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기 보세요. 한번 지난 시간에 자, 비거주자가 보세요. 비거주자가 국외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죠. 비거주자가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그러는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마돈나가. 그랬을 때 요거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면 마돈나가 미국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또 부동산 임대업이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 또 개념 완성 과정, 심화 우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핵심 위학 과정에서 이거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내용, 또 분리과세에 관한 내용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임대업이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인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해서. 미등기 부동산 대우소득도 뭡니까? 사업소득이고, 이러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상권, 좀 이따 가고,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요 사업소득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대여소득도 요 사업소득이고, 근데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증여하게 하고 상대가를 받는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이것도 역시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단 지상권과 지역권과 지상권은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요거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이게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은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한지 요게 특정에 대해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하여튼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다?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게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상업소득이다. 요거요. 자, 꼭 기억하시고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요. 지문에 또 작년에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왔고요. 하여튼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인한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우로 인한 소득,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우로 인한 소득 이런 것들도 부동산 임대업 상업소득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신 소유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정하고 상대가받는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으니까 이것도 보다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또 자,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이었던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으면 보다 사업소득이고. 예? 그 다음에 또 광고용으로 건물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고 받는 소득 이런 것도 보다 상업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를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하는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으면 보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자, 옛날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했던 거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비과세하는데 지금 농업소득세라는 게 없어졌는데도 계속 비과세입니다. 다만 논밭을 뭐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가 비과세입니다. 논밭. 그 다음에 일개 주택 딱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 공부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고가주택하고 그 다음에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대여했을 때 어떻게 한다? 임대했을 때 과세합니다. 자,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 주택은 근데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이 아니라 12월 30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요?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자 기준시가 꼭 초과하는 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비과세 배제하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비과세 주택수 계산됐어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자, 그 다음에 공동 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X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면 틀려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요. 자, 그 다음에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합산합니다. 자,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주택 수 계산할 때 부분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요. 그럴 때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임대인이 아닙니다. 임대인으로 바꿉니다. 임차인이 그것을 전대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냐? 자,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연간 임대소득은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 보유할 때는 그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가불이 공동소유는 공동소유주택인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일 때 이게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했으니까 그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고 이런 것들 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런 것들 언제 봤냐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부는 뭐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요. 근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주택 소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둘 중에 한 사람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데 지분이 큰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만약에 지분이 동일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야죠. 부부 공동명의주택인데 주택 하나 있는데 2주택 소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이것도 계산식의 의미만 그냥 아시면 돼요.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는 거. 이 총수익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차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하는데 이 관리비 수입에 주의할 거 하나예요. 이 관리비 수입에 공공요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자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관리비 수입에. 그러니까 즉 공공요금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뭐 전기료, 수료 외에 나머지 뭐 청소비, 난방비, 유지비, 관리비 같은 잡다한 것들은 다 관리비 수입, 총수익금액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는데 이걸 식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보증금 전체 과세하는 거 아니고 보증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요. 자, 그리고 60%만 과세하고 뭐 이런 건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됐고요. 볼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28회 시험 때 한번 나온 건데 이례적인 건데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금융수익을 빼요. 예? 금융수익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빼는데 그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관리비 수입에서 하여튼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잡다한 건 포함한다. 뭐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세주택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간주임대료, 소위 말해서요,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을 때, 소위 전세주택은 소득세 과세 안 해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근데, 자,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세한다? 몇 주택 이상일 때?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딱 3억 원은 과세 안 해요. 3억 원 초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소형주택, 일정한 소형주택은 주택수익 계산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기준까지 뭐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하여튼 소형주택, 그래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요거 2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는데 요 기준은 안 해도 되고 요건 반드시 자 3주택 3억 초과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임대수익의 수입 시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택임대수익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요. 자, 요걸 꼭 기억해요.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할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수익에 대한 자, 요거 세율을 소득세 세율은 14%.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초과한다 주택임대소득이 그러면 종합과세합니다, 원칙.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해요. 근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비율 같은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눈에 익히 두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상가 임대는 월세든 전세 형태로 임대든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상가 임대는. 근데 주택은 월세냐 전세냐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주택 하나, 일개 소유하는 자가 주택 임대했을 때, 월세 받을 때, 자,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지문에 있으면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월세주택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소득세는. 그랬을 때, 자, 주택 딱 하나 소유하는 자가 임대했을 때 임대수익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월세주택은 2주택부터는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포함해서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일지라도 전세주택은 한 채, 두 채일 때 과세한다, 한다? 안 하고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받기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면 가산세 정됩니다. 몇 프로요? 0.2%. 네, 요거 가산세 정되는 거. 이런 것들 봤습니다.
결손금 공제라고 그래서 보세요. 주거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원래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안 하는데 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업 발생한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 가처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빼요.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우리가 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문제 풀었었는데, 자,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대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라고요? 예? 기타 소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이거 문제 풀었었어요. 부동산 우리가 매매업과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과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요, 딴 거 없어요. 요것만 딱 기억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다. 부동산 매매업이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면 건설업은 요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건설업은 요 부동산 매매업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건설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자, 얘는 주택 지문에 딱 이것만 나오면 이것만 딱 기억해요.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자, 그 외에는 나머지 그 외에는 자,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또는 토지를 팔거나 그 외에는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다 보고 매매업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건설업은 집 짓다 말고 할 수 없으니까 예정신고 없는데, 자,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복습을 좀 몇 가지 해보면, 과세 대상.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점포 임차권, 여기 점포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과 구별돼요. 이것은 뭐냐면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 권리금이요. 권리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권리금에 대한 건데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지금 자, 지역권 아니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 아니고 점포 임차권 아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출판권 등 일체 무채상권 양도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었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쭉 상상해보고요. 여기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입니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명일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했을 때 잔금 치료 전에 명의가 바뀌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5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골프회원권 같은 거. 근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의 생환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의 생환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사업의 생환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주식 두 가지가 있었어요.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주식 출자지분이요. 주권 비상장 법인주식은 원칙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됐어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했을 때 장외거래 했을 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면 주권 상장 법인주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액주주가 양도했어요.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했을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것도 대상이었고요. 자, 신탁 수익권이 올해 추가됐죠. 신탁이 이익을 받을 권리. 어떤 수강생분이 신탁 수익권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법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렇게 서술하면서 단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탁 수익권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보시고. 다만 그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그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그 신탁 재산, 그 토지면 토지 그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한 재산에서 수익,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 받고 넘겼다. 그럴 때는 신탁 수익권 대상인데 다만 이거는 그 지배 통제권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탁산 자체, 뭐 토지면 토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겁니다. 됐습니다. 자, 대상인 거, 아닌 거 우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자, 절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는 자, 원래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거 글 읽어드렸었나요? 없었어요? 아, 지난주에 제가 첫 주에 그 저 밤에 막 그 일이 막 워낙 많아가지고 막 그 뭐 하다가 이게 저 원고 이거 막 그 작업 PPT 작업하다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첫 주에 원래 여기가 첫 진도 나갔었거든요. 첫 진도 나가다 보니까 글도 하나 준비 못하고 지난주에 막 그랬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께 지난주에 꼭 원래 첫 주에 드렸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흰눈이 내리는 5월의 이팝나무에는 늦봄의 추억이 소담하게 쌓여가고 있죠. 이제부터는요, 5, 6월 과정은 여러분요, 낙심될 때 누가 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빨리 일어서느냐, 누가 더 포기하지 않고 합격의 믿음을 갖느냐, 이게 이제 합격의 당락을 정합니다. 5월달 첫 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한 3주차부터 급격히 분위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5월달에 전국 모의고사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 1차 점수 안 나오면 바로 수강생분들이요, 내가 2차 공부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2차 막 다 우수 포기하면서 1차 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두어 달 1차만 열심히 공부하니까 여름쯤 돼가지고 2차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딱 왔더니 그때는 이제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합격의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시기고 그게 당락을 정합니다. 더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견디는지가 합격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5, 6월 여러분께 응원의 갈채를 보내고요. 요 글 쓸 때가 사실은 5월 8일 날 카네이션보다 이팝나무의 하얗게 핀 꽃을 보고 먼 길 떠나가신 아버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글 쓰고 딱 강의하다가 첫 주에 저 첫날 울컥해가지고 수업이 안 됐었어요. 5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좀 계속 읽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하여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전국모의고사 보고 보면 이제 알지. 이제 실망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양도세 양도의 개념 유형에서 여러분, 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배웠고, 먼저 우리 복습 시간이 오늘 긴데 어쩔 수 없어요.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뭘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자,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죠?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또
조합의 현물 자기 회사에 근데 뭐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기 회사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해당하지 않고 또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해당한다는 거. 물론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자기 지분에 대한 것은 양도해당하지 않고 대가관계 없다고 보고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해당합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물변제 배웠습니다. 금전적 채무에 관하면서 대상물건 이전하거나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하면서 대상물건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단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이라 이런 것들 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재산세 자 물납에 가름해서 재산세 물납에 가름해서 대상물건 이전했을 때 요거 양도해당하잖아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폐지된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근데 이거 질문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데 어이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물납할 때 재산세를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됐죠. 그게 아니라 재산세 물납할 때 우리가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산세를 현금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그 재산세를 물납할 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하고 자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양도세 물납이 아니라 재산세 물납입니다. 할 때 양도해당합니다. 이중과세냐고 이중과세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택을 대물변제하면 그때는 대물변제는 양도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해당하죠. 수증자가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 자 증여자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뭐요? 이거 양도해당합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해당하는데 누구한테 양도세가 부과돼요? 증여자. 증여자한테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취득세에서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양도세에서는 양도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 부과될 수 있고 수증자한테 또 요거 취득세에서는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부담부 증여. 근데 배우자 직계주민수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알았어 아빠 제가 중고등 자녀인데 제가 학원 다니는 틈틈이 알바 뛰어서 갚을게요. 자 배우자 직계주민수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에 추정한다요?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서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자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는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았으니까 자 전체에 대해서 증여한 것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할 시 객관적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채 계산도 배우는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채 계산할 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양도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당시 재산가액은 같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조건에 나오면 거기다가 증여받은 재산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라든가 뭐 문제집 할 때 제가 30회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공유물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수물화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등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다만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다만 가만지예요.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만지 양도당하고 이런 것들. 자, 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는데 다만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맞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당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가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죠.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에게 합의제로 이전할 때 야 없던 거로 하자 친구야. 그래 그러죠. 또 다른 양도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하여튼 소유권 환원 이런 거 나오면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뿐이에요. 자, 돌려주는 것뿐이고 그래서 양도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웠고 배우자 직계중속간 양도도 배웠고요. 문제도 한번 지금 시간은 없고 지난번에 여러분 문제 풀었잖아요.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전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요? 등기 접수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요. 이런 것들. 자, 장기할 무조건 매매는 언제로 했어요? 중빠른 날. 대금 등기 접수일, 인도일 수양수일 비교해서 중빠른 날. 각 할부금 지급하는데 아니에요. 장기할 무조건 매매는 중빠른 날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용도 중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되고. 근데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어느 때? 공탁한 날. 아니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기가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하냐.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 언제라고요?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요. 근데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그러면 중빠른 날이고,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자,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쭉 공부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이런 것들 취득시료하고, 취득세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민법에 되어 있지만 양도세에서는 언제를 취득시료해요? 점유개시일.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 그때부터 사용수익이 시작했으니까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은 점유개시일입니다.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언제요? 완성된 날.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완공된 날. 예?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완성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실용 얘기해드렸어요. 환지받은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수익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X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언제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금도끼, 은도끼에 됩니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환청 공고일하면 항상 뭐 다음 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돌식 얘기해 드렸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에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됐을 때 그 자산에 대한 취득시는 언제다?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오늘 복습 굉장히 길게 했네요. 그리고 취득시기, 여러분요. 자, 취득시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오늘 복습이 굉장히 이렇죠, 여러분들. 1시간을 다 보냈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양도세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다지면서 양도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인데 어떤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느냐 보면요. 보기 전에 목 운동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요. 빼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아갑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자, 여러분 6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느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거기 교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봅니다. 자, 비과세 소득 어떤 것들이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예요.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서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자,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파산 선고를 내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돼요. 그럴 때 누구한테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하냐?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맞바꾸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지적재주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제가 지난주에도 문제를 통해서 살짝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측량했는데 그냥 이 사람의 토지를 뺏어서 야 측량해 보니까 이거 네 땅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고 여기서 이 사람한테 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현상은 그대로 있고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때 종전보다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자 공부상의 면적을 주면서 조정금을 대가로 받고 이전해요. 그래서 원래 사실상 유상이전이어야 되는데 다만 실제로 토지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이런 거. 자, 지적공무상 면적이 여기 잘 보세요.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공부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지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보세요. 고가주택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실지양도한 가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아까도 복습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어떤 거였어요? 과세기간 종률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작년에 이걸 기준시가로 바꿔서 나왔었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1세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다시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자 조정금 지적재주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서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교재 그 동그라미 5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비과세 대략적인 요건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1세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 몇 주택이요? 1주택을요. 양돌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 상관없고요. 국내 1주택이면 되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국내에만 1주택이면 돼요. 양돌 현재. 그 다음에 양돌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승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럴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도시지역은 도시형 내는 주택 정착 면적 몇 배요? 5배. 도시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그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상식처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1세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대략적인 요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674페이지 보시니까 그 주택과 부수토지 거기 보니까요. 주택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글씨가 기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왜 기자가 들어가 있지? 주택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1주택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 기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지워버립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오타니까 기자를 지워버리고 여러분요. 거기 기자를 지워버립니다. 기자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세대가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요 비과세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주택 하나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고. 근데 다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든가 뭐 예외가 있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하여튼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얘네들을 주택 수익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양도가 돼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675페이지 보니까 그 분양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한번 그냥 올해 분양권의 정의가 신설이 되는데 원래 있던 거를 그냥 정의를 좀 명확하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의 분양권의 정의를 올해 명확하게 했는데 자,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자를 말합니다.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어떤 분양권이라는 게 이런 거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한번 읽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있죠. 자, 여기인데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여기는 시험 문제는 얘는 옛날에 그 19회 시험 때 나오고 20회 시험 때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건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건지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얘 요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잠깐만 봅니다, 여러분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인데 교환 또는 분합의 요건을 봅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떤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서요. 요 요건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A 농지가 있어요. A 농지가 있고 이 농지 가격은 10억입니다. 또 B 농지가 있습니다. 이 B 농지 가격은 8억 원입니다. 그러면 A 농지와 B 농지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와 B 농지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 큰 편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여야 한대요. 차액이. 그래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10억의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억의 4분의 1이니까 2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차액이 지금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보다 뭐예요?
지금 작죠? 이 차익이?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러면 교환분합 시 얘네들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얼마입니까? 5억. 차익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4분의 1 이하야 되잖아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10억에 4분의 1은 얼마예요? 2억 5천. 차익이 자, 이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더 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난가로 2번을 보시면요. 교환분합의 사유가 나오는데요. 교환분합의 사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유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 2, 3번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예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법령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니까 1번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분합. 2번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농어촌 정비부 같은 법령에 의한 교환분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요. 동그라미 4번을 밑줄이에요. 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는 교환의 동그라미예요. 얘는 분합은 비과세 사유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차이점이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에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얘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그리고 단서 조건이 없는데 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교환의 동그라미고 또 얘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교환분합회에서 취득하는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그래서 국가 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분합은 아무래도 악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분합은 인정하지 않고 분합은 악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나누거나 합치거나 그런 거라. 그 다음에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단서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는 건데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기간 다 3년입니다. 하여튼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다 3년이에요. 거기 양가로 3번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서도 몇 년 나왔다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675페이지 맨 아래 참고 농지 범위가 나오죠. 농지 범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농지 범위 봅니다.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그래서 논의 동그라미, 밭의 동그라미, 과수원의 동그라미 지목 세 가지입니다.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에 관계없이 빗줄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 과수원으로서 반드시 지적공사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지적공사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경에 필요한 뭐 농막, 퇴비사 이런 거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676페이지 3번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